우리는 푸틴이 2명 있다. 큰 푸틴은 중국이고 작은 푸틴은 파키스탄인데 둘 다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 중국이 도움되는 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중국의 도움을 이용한다. 그리고 중국이 방해가 되는 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할 텐데 그 배제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미국을 사용할 것이다. Round 1, fight.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겪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굉장히 국제정세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목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의 행보입니다. 과연 인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우리는 인도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제가 보기에 정말 우리나라 미래 한 20년 먹거리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도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송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란 나라 관심을 가지면서 제일 좀 특이하게 생각한 게요. 대부분 나라가 그래도 어떻게 진영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냉전 때도 어느 쪽에도 쓰지 않았던 비동맹 국가였고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비동맹 노선을 걷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인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간디와 네루 독립 이후에 인도를 만들어간 지도자들의 이미지인데요. 특히 네루가 추구했던 외교 노선으로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비동맹 노선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역사서나 자료에서 읽으실 수 있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약간은 이면에 숨겨진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동맹이라고 표현하고 지역 패권이라고 읽는다. 이것이 이제 인도를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인도 그러면 저개발 국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네. 그런데 인도의 외교 노선이자 국가 전략의 핵심은 지역 패권 국가라는 것입니다. 패권 국가 이러면 뭔가 간디 이미지하고도 안 맞고 불살생 이런 이미지하고도 안 맞는 데다 인도가 그런 역량이 있을까 의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 면을 보셔야 되는 게 인도는 운명적으로 지역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운명적이요? 네. 그 역할에 실패하면 인도는 국가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저 연결이 되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스리랑카에 있는 소수민족 따밀이 오랫동안 반군 무장투쟁을 하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따밀족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인도 남부 남인도 최대 정치 세력인 따밀나두주의 정치 상황과 연관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독립국가로 되어 있는 방글라데시는 역사적인 벵갈의 오른쪽 절반입니다. 왼쪽 절반은 웨스트 벵갈주로 아직 인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글라데시의 위기가 곧바로 웨스트 벵갈주의 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파키스탄과 절반 나누어서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번잡 지역인데요. 네. 이 번잡 지역도 사실 파키스탄 쪽 번잡과 인도 쪽 번잡이 연관 관계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주 다중적인 연관 관계를 지역 이웃들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남아시아에 가 보시면 주변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인도 감정은 굉장히 강합니다. 일종의 지역 패권 국가에 대한 반감 같은 거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독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그 이어져 왔던 인도의 지역 관리 정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지역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렇게 됐나요? 예를 들어서 네팔 같은 경우에 네. 카트만두까지 티벳 방향에서 고속철을 연결해 주겠다라는 제안이 중국에서 들어오면 네. 네팔 입장에서는 이것은 국가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는 중국이 네팔까지 뻗어 들어오는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실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네팔로 연결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난방을 하고 취사를 하는데 필요한 LPG 공급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백기투항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이건 진짜 좀 심했는데요. 근데 당하고 나면 정말 인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겠는데요. 그런 거 계속 당했다면. 그런데 네팔 사람들은 인도에 비자가 필요하지 않고 네. 심지어는 노동허가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네팔에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네팔 사람들은 우리가 인도에 가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요. 이것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부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외교나 국방의 문제는 인도에 위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위는 어디 가서 해야 되냐면 인도 대표부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 됩니다. 아니, 거기가 실세지 않습니까? 아니 부탄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예. 거기 항상 1, 2등 하는 나라라. 예. 그렇게만 좋게만 알고 있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인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나라일 수도 있겠는데요. 부탄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자살률도 상당하고요. 네. 빈부 문제도 나름대로 상당한 면이 있고요. 그 나라가 자기 주장을 하느라고 국민 행복 지수를 주장을 하고 하는 면에서 국가 이미지 마케팅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 인도고요. 왜 그러냐면 부탄과 인도와 중국이 마주보는 또 삼각 국경지대가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시킴이라는 조그마한 왕국은 그냥 인도가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지역 패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때 도덕적 우월성을 항상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네.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무력 사용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스리랑카에 파병을 했고 방글라데시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그 파병을 했고 이런 경험들이 역사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교적인 수사로서 이야기하는 수사적인 내용과 그 이면에 있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인도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최근에 가입한 이 쿼드 이거에 도대체 인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입을 했을까? 지역 패권을 노리던 나라가 비동맹이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쿼드를 가입한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전략적인 나라라면. 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쿼드가 기본적으로는 나토처럼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만들어낸 군사 동맹이 아니고 있던 동맹을 사실은 뭐 위기 대응 연합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갖다 변형시킨 형태로 급조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것의 노선이 분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대중국 전선을 쿼드 중심으로 구축하면서 정치화된 것인데요. 중국이 그걸 몰랐던 것은 아니고 왜 쿼드에 들어갔느냐라고 하면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판단키에 국제 무역의 조달 체인 안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던 제조업 중심 허브를 인도로 완전히 옮기거나 최소한 일부 옮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인도에는 있었습니다. 네. 이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적당한 강약을 조절하면서 친미 노선을 표방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또 마침 아주 해묵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 문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국가적으로도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쿼드에 가입한 맥락이 있습니다. 야,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한 국가 전략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 쿼드가 사실은 좀 뭔가 잘 작동하는지 삐그덕거리는지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단 말이죠. 인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약간 좀 미국에 협조하는 척하고 일종의 국가적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건지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인도가 쿼드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될 라인을 지키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제3세계 국가로서 갖고 있던 완전히 그 극단적인 자기 보호 정책인가 싶기도 하고 네. 사람들이 보기엔 인도가 아직도 전혀 국제 무대에서 역할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건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집권하고 있는 국민당이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야당에서는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야당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야당 지도부, 네. 지도자들은 칭찬을 합니다. 야당에서 칭찬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훌륭한 정책을 잘 견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당연히 뭘 예상을 하냐면 공산당과 사회당 같은 좌익 진영의 정치 진영이나 혹은 극우 지향의 지금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좌파 지식인 그룹에서 언론에 비판적인 논조에 글을 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네. 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와, 정말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게 정말 많네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 국민이 공감하는 미국은 믿을 수 없는 파트너다라는 인식이 이제 확고하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인도 국가적인 이익에 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했던 야당 정치인은 있습니다. 지도자급은 아니고요. 네. 뭐냐면 지금 러시아를 향해서 중립 위치를 취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있죠. 네. 미국과 직접 연관시키지는 않고요. 자,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사실 쿼드에 가입해 있는 인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당연히 비난 성명에 동참할 줄 알았더니 나 기껏 나 안 해 뭐 이러고 버리고 심지어 러시아산 원유하고 에너지까지 받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인도 사람들이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실제로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떠올린다고 하면 첫째 출발점은 47년 독립이 될 때 분리 독립이 이루어집니다. 인도 지도부는 분리 독립을 막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알력도 있었고 몇 가지 사정 때문에 결국에 파키스탄이 분리가 됐는데 그 당시 독립의 상황을 한국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정치 지도부는 식민 시기에도 정치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백범 김구 선생이 사실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제국의회에 들어가 있었던 셈인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1, 2차 세계대전에 인도인들이 가서 함께 싸워서 영국을 도와야 된다라고 주장도 했었고요. 그런 어떤 연장선에서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국 통치기의 그 관료 체제의 일부였던 사람들이 식민지 앞잡이였다라고 해서 척결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인도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인도의 중심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네. 그런 방식으로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독립을 한 것에 반해서 파키스탄은 분할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혀 기초적인 연속성을 못 가진 상태에서 분할해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간디도 일부는 그랬고 네루 같은 사람 그리고 인도 정치 지도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몇 년 안에 파키스탄은 붕괴한다. 저건 유지될 수가 없다. 경제적으로나 네.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 오판같이 느껴지네요. 네. 예, 그 오판의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50년대부터 전 세계의 냉전 체제가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갑자기 파키스탄을 동원해서 이제 대러 그리고 대중전선을 구축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파키스탄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인도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기에 인도가 겪게 되는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 제공자는 사실은 미국인 셈이죠. 그러니까 비동맹 노선이라는 말은 네. 냉전 체제 하에서 소련과 미국이 전 세계를 분할해서 나누어 지배하더라도 우리가 지배하는 남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은 인정을 해라라는 표현이 바로 비동맹 노선인데 네. 미국은 파키스탄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비동맹 노선은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친소 노선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특히 네루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들이 소비에트 혁명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역사의 새로운 단계이고 시대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시켜서 장점만 취하는 혼합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도의 미래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절충주의가 그렇지만 장점만 섞이는 게 아니라 단점만 섞여서 최악의 형태를 만들어낸 게 인도 경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와중에 초창기의 독립 이후에 실제로 파키스탄의 경제 성장률이 인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미국의 지원이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러시아는 일관되게 인도 편을 들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인도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던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카슈미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소련은 비토권을 행사해서 인도가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입장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50년대 이후로 소련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고 이제 그 후계자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고 미국은 아니다라는 경험은 계속 반복해서 누적되어 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최근에 그 경험을 폭발적으로 다시 확인시킨 계기가 있었던 것이죠. 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입니까? 아니요.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입니다. 아, 그때부터군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파키스탄에 돈을 주고 미국 몰래 그 돈으로 파키스탄이 탈레반을 양성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접수하는 데 성공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뭔가를 할 것 같으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미국을 등에 업은 파키스탄이 아프가니스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미국과 연합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편이 낫죠. 그런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과 인도는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 국경을 접하고자 하면 사실은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이 단절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경 분쟁의 대상인 거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했던 구상이 뭐였냐면 이란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자유통행의 루트를 확보하고 이 루트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의 입지를 확보하고 나면 파키스탄과 중국이 연합을 하더라도 대응 가능하고 이것은 또한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하는지라 우리는 이 전략을 장기적인 지정학적 전략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는 그 다음에 아시죠. 네. 그래서 인도는 그간 투자했던 모든 돈들을 다 날렸습니다. 와, 이 아프간 철군으로 중동 질서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이거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큰 실수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러시아를 비난하거나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라고 요구를 하면 요즘 인도 언론에 나오는 유행어는 버라 푸틴, 그 다음에 초다 푸틴, 큰 푸틴, 작은 푸틴 이런 표현입니다. 그게 뭐냐면 네. 예, 우크라이나는 푸틴 한 명 때문에 고생인데 네. 우리는 푸틴이 2명 있다.
큰 푸틴은 중국이고 작은 푸틴은 파키스탄인데 둘 다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미국에서 뭘 했느냐? 30년간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의식에 있는 그 미국에 대한 그림이 네.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쿼드를 해서 우호적인 줄 알았더니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인도 하면 또 떠오르는 나라 중국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경 분쟁도 있었고 최근에는 굉장히 잔혹한 이 국경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좀 일종의 살해 그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사이가 안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이상하게 밀월 관계 같은 걸 좀 보여지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도대체 인도하고 중국은 도대체 어떤 관계지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선은 최근 인도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네루 시절에 있던 외교 전략은 한마디로 말해서 도덕적 우월감을 근거로 한 이상주의 외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면 우리는 지지를 받을 것이고 장기간을 두고 본다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도덕적 우월감의 근거에 있던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식민시기, 간디의 투쟁, 전혀 무력이나 조직을 갖고 있지 못했음에도 대영제국을 상대로 해서 이겼던 경험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사회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가이니만큼 우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62년에 전쟁을 겪습니다. 저희들은 중인전쟁이라고 부르고 인도에서는 당연히 인중전쟁이라고 불러야 되죠. 네. 이 중국과의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들이 배낭을 메고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중국군이 밀고 내려와서 인도가 전쟁을 했다라기보다는 그저 일방적으로 당했다. 그리고 인도는 그 다음에 뭔가 국가의 존립 위기를 맞게 되니까 네루가 마지막으로 했던 선택이 케네디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죠.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14억, 13억이 넘는 두 인구를 가진 나라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상황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미국 항공모함이 파견이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 판단은 이랬습니다. 미국이 이번에는 우리를 향해 핵폭탄을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중국이 철수를 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실제로 전쟁이었고 전쟁다운 전쟁이었다면 종전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얼마를 배상하고 그렇죠. 앞으로 뭘 하지 말고 네. 땅을 어디까지 떼주고 국경선은 여기로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냥 중국에서 일방적으로 우린 충분히 혼내줬으니까 이제 다시 철수한다. 이건 전쟁도 아니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요. 인도는 거기에 뭐라고 말을 붙일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네루의 도덕주의 외교가 거기서 파산을 하고요. 네루 개인도 완벽하게 비극적인 이제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인도 외교 노선은 뭐냐? 그러면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국익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지향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아니 실용주의라는 게 지금 철학 이론에서 진리론을 따지는 것도 아닌데 실용주의의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향한 절차적인 실용주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도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저같이 관찰하는 사람들은 아주 긴 시간을 두고 보자면 결국 인도 외교가 향하는 지점은 힌두 국수주의와 인도 예외주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기 때문에 중국이 도움되는 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중국의 도움을 이용한다. 네. 그리고 중국이 방해가 되는 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할 텐데 그 배제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미국을 사용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야, 이 정도의 실용주의가 있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쿼드까지 만들고 하니까. 특히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인도는 당연히 미국 편이겠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이런 실용주의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을 상대로 해서 중국과 인도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렇게 힘을 합치는 이상한 형태?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면 미국한테도 정말 최악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안 갈 것이다. 예. 왜 그러냐면 인도가 가지고 있는 남아시아 패권주의와 인도가 지향하는 자기 이익이 중국의 이익과 상보적으로 결합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도의 국가적인 약점, 네. 가장 강한 약점을 이야기하자면 딱 하나죠. 제조업 기반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3차 산업과 농업으로만 국가가 굴러가고 있고 광고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IT 산업. 그런데 IT 산업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미국 IT 업계의 하청 업계거든요. 네. 이 하청이라는 말을 좋은 말로 할 때는 수출 지향적 IT 산업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나쁜 말로 할 때는 하청 구조의 IT 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청 구조 IT 산업과 농업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국가를 운영해 가는 입장에서는 이 제조업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이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방위 산업하고 직접 연관이 됩니다. 제 아무리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도 해킹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탱크와 전투기가 동원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K방산의 경쟁력이라는 게 과연 갑자기 어느 날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도가 가장 가려운 부분은 제조업 기반의 확보입니다. 그것을 인도 지금 집권 세력이 집권하면서 캐치프레이즈로 만든 것이 바로 그 Make in India 정책입니다. 인도에서 제조한다. 메이크 인 아메리카하고 굉장히 이름이 예. 똑같네요. 네. 예. 인도만 바꿨을 예. 뿐이지. 네. 그러면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을 때 미국은 사실 구조적으로 제조업 분야를 모두 다 내재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GDP가 너무 높은 나라고 1인당 GDP가. 네. 그러면 결국에 그 제한된 국제적인 제조업 밥그릇을 두고 어디에서 싸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경쟁자는 중국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동남아시아의 지분이 일부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과 인도가 서로 상보적으로 완벽하게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 외교 구도가 이루어진다면 일정 정도 합의가 가능한 폭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제조업이 워낙 강한 중국이고 제조업 기반이 약한 인도가 3차 산업 기반의 뭔가 서비스업 기반, IT 산업 기반을 가지고 중국과 상보적인 어떤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중국은 그런 방식으로 국제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의사가 전혀 없고요. 인도는 미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제조업 그 밸류 체인을 인도 쪽으로 끌고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경쟁과 갈등이 이미 프로그램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맞물려서 지정학적으로 지금 중국은 파키스탄을 적극 지원하면서 아라비아해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적이 친구가 되는 상황의 논리로 국제 질서가 굴러가다 보니까 이제 파키스탄의 친구 중국 그러면 인도의 친구가 미국이 되는데 미국은 믿을 수 없는 친구라고 한다면 남는 것은 러시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인도는 어떤 경우라도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도는 정말 미국과 러시아, 중국하고도 이렇게 대등하게 또 협상력을 높여가면서
자기만의 실리를 좀 추구해가는 그런 나라인 것 같고요. 2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인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게 또 생각이 맞긴 한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가 보기에 한국은 너무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사실 물밑으로 쿼드에 한국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는 입장입니다. 제발 인도를 보지 말고 남아시아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엉망인 나라에서 쿠데타가 안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지되지, 이런 이야기들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Round 1, fight.